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낸 변호인 해임 의견을 정작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는 반대하는가 하면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진술 기회를 얻어서 남편을 겨냥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언제 이재명 방북을 그랬느냐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거명하며 질타한 겁니다. 부부의 난이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실 소식 먼저 전해드린 다음 오전 수원지법 법정 상황과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기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회만 엿보다가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 중에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 문제가 정면 부각되고 있죠. 또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해서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학생의 자유 그리고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 필요성, 이걸 직접 언급해서 지금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사실상 10여 년 전 야권 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과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재 학생 인권 조례는 서울과 경기,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대체로 진보 교육감 임기 때 만들어졌고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이 학생 인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에 학생 권리만 강조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꺼내든 것은 학생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한 교육과 훈육까지 침해돼서 교권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이런 계획인데요. 아직 그 폐지까지는 생각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이 교권 침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시도교육청과 개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7곳 가운데 서울과 충남, 광주 등 4곳은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마치 교권 추락의 주요 요인인 것처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폭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내 대응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생 인권 조례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인권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6월 중순에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슈가 어떤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당국에서는 이 숨진 교사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고인이 근무한 학교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교육당국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조사단은 교장과 교감, 동료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고인이 숨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된 이 교권 침해 의혹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의 행위가 발견이 될 경우 논의를 거쳐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숨진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요. 이 학교 생활에서 겪은 이 어려움을 토로한 일기 내용이 지금 공개돼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업무 폭탄과 학생 누군가의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거워지고 또 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 숨이 막혔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사망하기 2주 전에 적은 일기였는데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교사노조는 일기장 내용을 볼 때 고인이 생전의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학생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서 힘들어했다는 노조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들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반에서 학생들끼리 연필로 몸에 상처를 입힌 일로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불렸었는데요. 이번에 경찰 조사는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유족에게 고인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건네받아서 디지털 포렌식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사도 이 학교 생활로 힘들어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또 눈물의 호소가 있었다고 하죠. 어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단체 기자회견 자리에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교사의 유족이 나타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유족은 자신의 딸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겪고 6개월 전 사망했다면서 연신 눈물을 닦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6개월 전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 딸은 억울해요, 정말. 어제 쳐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똑같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강화 이슈가 점화된 상태지만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례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던 중 고성과 욕설을 내뱉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교사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학생은 화장실로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대치하는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현직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상황들에 노출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직 교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아이가 교사의 소리 지른 걸로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 왜 내 아이가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느냐. 저도 예전에 좀 임신했을 때 만삭일 때 배를 막 발로 차이고 침을 뱉는 아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사과를 못 받고 그냥 덮은 적도 있었어요. 좀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그동안 이 폭력을 각자 좀 견뎌온 게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이 뜻밖의 인물이 지금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육아 전문가로 대중에게 친숙한 오은영 박사인데요. 오 박사한테 교권 추락의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앞서 지난 19일 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오은영 박사가 출연한 육아 프로그램을 겨냥하면서 금쪽이류의 프로그램들이 학부모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줬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해당 전문의는 금쪽이 부류의 방송 프로그램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매우 심각해 보이는 아이 문제도 몇 차례 상담이나 한두 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듯 꾸민다고 일침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은영 박사 책임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오은영 박사 저서에 담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와야 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힘 빠지는 부분이라면서 오 박사 해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이번 사안을 두고 오은영 박사가 마녀 사냥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오 박사 본인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불똥이 튄 정치권 인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아주 신속하게 고소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요. 어제 숨진 교사 사건과 관련해 루머를 퍼뜨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한기호 의원은 고소 대상자에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김어준 씨도 포함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소 취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앞으로도 2, 3차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문제가 된 김어준 씨 발언 그리고 루머를 해명했던 한기호 의원의 지난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특정인을 매장하기 위해 마녀 사냥 몰이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고소장에 일부 극우 성향 네티즌들 그리고 언론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또다시 허위 사실을 댓글로 쓰고 이것이 정치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2차 허위 사실을 양성해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충격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여파가 이른바 이제 교권 회복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겨냥해서 이 개정을 추진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 문제가 정면으로 또 떠오른 그런 상태인데 이걸 둘러싸고서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개정이 추진될 경우에 진보 그리고 이제 보수 양 진영 간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어떤 논쟁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께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더 중요한 문제들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이제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칫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폭방지법이 또 있고요, 아동복지법 이렇게 교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학폭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학폭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학폭심의위원회 때문에 부모들 간에, 학생들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 역시도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폭방지법을 또 같이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아동복지법 역시도 아동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에게 그 교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현상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학생인권조례보다도 저는 학폭방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들이대는 거, 근데 그 앞에 단서 조항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진보교육감 탓이다라는 발언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했죠. 근데 이거는 좀 번지수가 틀렸다고 봅니다. 교육의 주체들은 말하자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세 명이 이 세 분야가 이제 하나의 이제 학습권을 구성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교권하고 학생인권에서 이 두 부분은 비례관계가 아닙니다. 하나가 학생인권이 줄어든다 해서 교권이 높아지지도 않고 교권이 낮아진다 해서 학생인권이 이렇게 해서 침해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인성교육 부분들이 강화됐느냐. 지금 학교 자체가 입시교육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결국에는 선생들에게 너무나 많이 간섭을 합니다. 말하자면 학교가 예전처럼 인성교육의 어느 부분, 그다음에 입시교육의 어느 부분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과 교권에 대한 이 두 부분의 충돌로 어떤 갈등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교육부를 통해서 각 교육청을 전달을 한 다음에 뭔가 이 학교가 해야 될 어떤 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 책무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풀려고 해야 되지.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법률적인 잣대로 강제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잘못된 접근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최근 진술 번복 논란이 불거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부지사는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을 요청하고 이 대표에게 방북비 관련 보고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가 자필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면서 이 진술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혼자 참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변호인도 없이 혼자 법정에 선 이유 바로 재판을 하루 앞뒀던 어제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요, 남편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요, 정작 변호인단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지금 관심이 쏠린 겁니다. 법정에서 부부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서 충돌한 겁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어제 이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남편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 제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주 남편이 옥중 편지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검찰에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중 이 검찰의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해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 해임은 법률상 피고인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의 관련 질문에 해당 법무법인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전 부지사는 제 의지와 상관하지 않고
배우자가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며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방청석에서 고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재판을 지켜보던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 주장에 목소리를 높여서 반박을 한 건데요. 그 상황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전 부지사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재판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변호인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하고 있지 않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A씨는 해당 법무법인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한다며 계속되는 검찰의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너무나도 변호사에게 놀아나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냐. 당신이 언제 이재명 방북을 그랬냐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요, 앞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고립돼 있다. 이런 취지의 탄원서를 민주당이 냈었죠. 여기에 이어서 이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나 언제 이재명 방북을 기랬냐. 이런 등의 아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쏟아낸 겁니다. 네, 이 전 부지사 아내 A씨는요. 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이후 이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걸로도 전해졌고요. 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자신이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A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서 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혼자 알아서 재판을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란 말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오전 재판 이후 법정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도 이 전 부지사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 아니요. 이제 좀 며칠 있다가. 아니 마음 가다 넘어가고 얘기했더니.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입장을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오후에 안 오세요? 재판 끝나고 입장. 오늘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은. 재판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입장?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 재판이 주목됐던 거는요.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검찰 진술에서 당초에 그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지사의 이 연루 부분, 당시 경기지사 연루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거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지사가 연루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자필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걸 부인했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과연 오늘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얘기 오늘 얘기를 좀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자신이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결국 이제 종합해 해석하면 결국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이전의 부인 입장과는 다른 진술을 검찰에 한 것은 맞다. 이런 추측을 또 가능케 하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자필 옥중 편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서 이 가뜩이나 의혹과 변수가 많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 등을 통해서 또 당장 오후 재판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연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정말 당력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엄호에 너무 지나치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영배 의원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 아내 탄원서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입장 발표 뒤에 검찰 청사로 들어갔지만 수원지검장에 대한 면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검찰청사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한 뒤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 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해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자체를 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답답해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수사관계도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요, 이런 민주당의 이 검찰 항의 방문에 부담이 된다, 이런 심정을 또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어제 변호인 접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당도 정치 공세를 펼 거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연결되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급하게 오신 것 아니냐, 실질적 도움은 안 되고 정치 쟁점화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어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던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는 보도를 받고 해당 기자와 통화도 했지만 이 전 부지사의 정확한 발언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안 만나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두려운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좀 부담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있거든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뭐 부담된다,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 기사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다 결정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항의 방문을 두고서요, 이 정작 또 민주당의 비명계에서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고 해요. 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갈 곳은 수원지검 앞이 아니라 민생 현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수해 피해로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개딸만을 바라보는 듯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이 부끄럽다면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의원들을 향해서 당 지지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는 게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또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게 사실이라면 뒷거래로 충분히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다면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그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만나서 당이 최대한 돕겠다 이거 전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뒷거래로 충분히 오인받을 수가 있고 대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받을 일은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올바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수해 복구에 땀 흘리는 시간에 제1야당 의원들이 한가로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향후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거부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으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00% 발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우르르 몰려가 압박쇼를 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점차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에 어떻게든 정당하지 않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빠르게 나 아니다라고 펄쩍 뛸 것 같은데 묵묵부답이라서 의혹이 좀 가중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 김영진 의원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현역 국회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이고 실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속이 바짝 타오를 겁니다.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라고 하면서 방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눈 질끈 감고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될지 아마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있죠. 바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오른팔을 부리는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돼서 지금 비공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오전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 두 가지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저희도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후속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때와 비슷한 구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관련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검찰이 언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그 시점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민주당을 흔들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요.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10중 8구 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뭐 10중 8구는 회기 중에 비회기 중을 일부러 피해갖고 수사를 뭐 소환 조사라도 하고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또 그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회기 중에 청구를 해갖고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갖고 또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의 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명계이자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검찰이 자신 있다면 국회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 역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사실상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동의안을 기명으로 표결하자는 혁신위 제안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어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할 경우에 과연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명계인 조홍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사람에게 또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지 않겠냐며 이 대표가 논란을 자초한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고 있게 되니까요.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 불체포 투표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 수박이라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뭐 낙천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해가지고 좀 논란을 자초했다 난 그래 봅니다. 결국 검찰이 이제 국회 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어떤 결론이 나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대표가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민주당 역시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 특위를 결의한 만큼 국회 회기 기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가결에 표를 던질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다시 계파 갈등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부결을 다수 선택할 경우 역시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국이 열리게 되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그 부인이 오늘 법정에서 쏟아낸 발언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기자가 법정에서 그대로 이제 받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언제 앞서 그 앞에 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을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당신이 언제 이재명 방북을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게 이화영 재판이야, 이재명 재판이야. 언제부터 김성태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는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당신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자, 이 말을 비춰보면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말만 놓고 본다면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남편을 질타하고 한 거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짐작이 듭니다. 과연 패널들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논평해 주시죠. 일단 이건 뭐 이제 발언 여부는요. 좀 이제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랫동안 살았던 부인 아니겠습니까? 안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랫동안 뭐 대학 때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본인의 신념을 지켜가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검찰에 구금이 돼 있습니다. 구금이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가진 신념 자체가 검찰의 회유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실망감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부분을 해임한 부분도 적당히 검찰이 아마 회유를 해서 좀 적당하게 좀 진술을 그런 취지로 하면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딜을 한 것이죠.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을 뭔가 인정하는 인정을 방향으로 해달라고 검찰이 회유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회유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변호사들도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아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도 그걸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바꾸는 뭔가 본인이 그 남편으로 지켰던 신념 자체가 그 정도의 검찰 회의에 넘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실망감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같이 살았던 본인이 믿었던 남편으로 남자로서 그런 검찰 회의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협조하는 모습들이 실망스러웠다. 저는 그런 태도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아예 바꿨다 이제 재판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 본인 남편에 대한 태도의 실망이다. 저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자가 법정에서 직접 받아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아주 디테일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민주당의 대응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담스러운 걸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에 찾아와서 농성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 압박을 당했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는 검찰에 어떤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전부 이것은 회유 압박당해서 말한 거짓말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인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어떤 맥락에서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시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변호인이 접견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거든요. 그럼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했거나 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부인까지 나서서 저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모든 발언들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오늘 오전 수해 복구 지원을 활동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요. 이 정부의 수해 대응 그리고 피해 복구 대책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충남 부여를 찾았는데요.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피해자분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계신다면서 피해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이 명확한 인재라며 이 최근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인재였던 게 확실해요. 제가 공무원들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지휘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태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마인드, 한두 명 사상자 정도인 줄 알았다. 아니 단 한 명이든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보살피고 그 피해를 줄이자고 존재하는 게 바로 정치, 행정 아닌가요? 무정부 상태, 이런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무정부 시대라고, 상태도 아니고 아예 그냥 통째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무정부 시대. 이런 자조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렇게 연일 수해 현장을 찾고 있는데 반해서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난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서 이 해외 출장을 떠나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몇몇 의원 출국 하루 만에 조기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논란에 빚을 사람들은 민주당 박병석, 박정, 윤준병, 최기상 의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각국 국회의장을 만나고 오는 28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해 기간 중 해외 순방이 적절치 않다며 조기 귀국을 지시했고 결국 의원 3명이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다만 각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다고 합니다. 당 안팎의 여론을 외면한 채 무리수를 뒀다가 자의반 타의반 조기 귀국이라는 그런 일까지 당한 건데요. 의원들 결국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먼저 최기상 의원은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니 귀국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고요. 윤준병 의원은 오늘 SNS에 수해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외교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수해 상황과 관련해 이 출장이 옳은지 점검을 했다면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논란이 됐던 사람은 바로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그 정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박정 위원장은 수해 복구 등의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국한 박정 의원은 이 수해로 고통받으신 국민들이 계신데 저희가 꼭 필요한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가 심각한데 그래도 출장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아무리 2달 전에 준비됐고 결례를 범할까 봐 결정해서 간 것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비판도 또 거세죠. 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출장길에 올랐던 지난 23일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땐 언제고 정작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결국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 의원이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식적인 일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환노위원장이 베트남으로 그것도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오늘 떠났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때는 언제고 재난도 정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민주당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내로남불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을 주장하는 이유 또 있죠. 네, 앞서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일정을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걸 두고 국내에서 수해가 일어났는데 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비판을 걸어서 수해 중 의원들의 외유는 내로남불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게 맞냐, 수해가 심한데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교는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또 국민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국가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귀국을 미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세계 양국연맹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른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에서는요, 지금 비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강 시장은 지난 22일 출국했는데요. 그런데 강 시장이 비행기에 오른 날 이미 호남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후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광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강 시장이 출장을 가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광주시 측은 미리 잡힌 일정이었고 광주에 큰 피해는 없다는 이유로 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시장은 유럽 현지에서 전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해서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난리 예고에도 버젓이 해외로 떠난 강기정 시장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전라도 폭우 피해 속 지속이 가능한 도시를 본다고 유럽으로 출장 간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로남불에 극치라면서 피해 상황을 몰랐다기엔 누적된 피해가 적지 않고 집중호우 또한 예견되어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조기 귀국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주당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이 국내에서 벌어진 수해와 연관지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의원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지금 조기 귀국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10몇 박 일정으로 지금 유럽 출장을 떠났는데 지금 광주 호남 지역에서 또 물난리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선출된 공직자는요. 일단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도외시하면 선출직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도 있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태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들이 잘 된 건 아니죠. 잘못됐죠. 국민들 눈높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민의힘이 이거를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들 스스로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전제하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정쟁으로 삼는 부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가고 수해 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꼴이라면 이 국민들한테 정치권 자체 전체가 누워서 침뱉는 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정쟁으로 가지 말고요. 수해 복구, 그다음에 국민들의 아픔을 닦는 데 더 좀 논평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민주당이 자충수에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수해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갔던 것에 대해서 평가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어쨌든 서방 우호국가들 간의 단단한 연대를 이뤘다는 면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적할 수 있거든요. 수해 컨트롤 타워 없지 않았느냐. 근데 그 비판이 고스란히 민주당에게도 향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누가 봐도 자충수가 된 것이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행방 같은 경우에는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이 걸려있는 문제고 대한민국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기정 시장이 갔던 유럽 일정은 그에 비해서 어떠한 뭐 이득들이 있었는지 정말로 꼭 유럽을 다 돌아야 될 만한 필요성들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1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아마 민주당에서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됐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지금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또 폭우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외출이 무섭다입니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이 참극이 벌어진 지 채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또 비슷한 방식의 테러가 예고가 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6일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매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까지 첨부해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요. 이후 이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경찰도 추적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신림역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시민들을 또다시 공포에 밀어넣은 A씨는 결국 오늘 새벽에 112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건 뭐 단순한 협박이든 뭐든지 간에 결코 옳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그런 행동입니다. 한편 그 신림동 흉기 난동의 피의자 조 씨가요, 그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피의자 조 씨는 검거 직후와 피의자 신문 전 언론 카메라 앞에 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죄송하다라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SBS의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할머니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책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신의 잘못을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도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오락가락하는 조 씨의 진술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선 조 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두고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 씨의 행적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범행을 일부러 계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이 하나하나 지금 또 밝혀지고 있죠. 네, 범행 당일 조 씨의 동선이 파악되면서인데요. 조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거주지 인천에서 서울 금촌구에 위치한 할머니 집까지, 그리고 다시 할머니 집에서 신림역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 씨가 인천에서 금천구 할머니 집까지 타고 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 조 씨가 종적을 감춰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씨는 할머니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훔친 뒤 신림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도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했지만 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조 씨는 훔친 흉기 2자루 중 하나를 택시에 두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태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조 씨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조 씨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 씨의 범행, 이번 신림동 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하죠. 네, 조 씨는 과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새벽에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 한 명을 병으로 폭행한 데 이어서 말리던 종업원들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요. 사건이 발생한 주점은 현재 폐쇄된 상태인데 이번 범행 장소와 같은 골목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씨의 보험 사기 전과도 함께 알려졌는데요. 앞서 언급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같은 해에 서울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당시 20살이던 조 씨는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전력을 보면 결국 이제 조 씨의 범죄 성향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분석이나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오후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통상 열흘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려대 소송도 취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서 고려대를 상대로 냈던 입학 취소 무효 소송, 이것도 취하했습니다. 네, 어제 고려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 씨 변호인은 서울 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취하서를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민 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서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음 달 10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고 실제 지난 10일엔 부산대 의전원 소송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이 법적 다툼 없이 마무리되면서 조민 씨의 최종 학력 고졸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부부도 최근에 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죠. 네, 조 전 장관 부부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선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밝힌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관여 여부에 대해선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지난 17일 항소심에 출석했을 때 조 전 장관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거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시효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검찰은 조 씨 입시 비리 혐의는 다음 달 26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앞서 검찰이 조 씨 기소 여부를 조 씨와 그의 부모 조 전 장관 부부 측 입장과 태도 변화를 확인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장 변화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단장 옷이니 빨간 옷인데요. 이 해병대원들 수해 복구에 나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고 최수근 상병을 비롯한 병사들에게 구명조끼 없이 수색을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가 당시 안전 지침이 아닌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최수근 상병의 연결식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면 서로 힘내자며 다짐했었잖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JTBC에 따르면 고 최수근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이 병사들을 경북 예천에 투입하기 전날 공지한 내용에는 물가 위주의 수색 작업을 할 거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측은 병사들에게 복장 통일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단장님 강조 사항이라면서 하의로는 전투복, 상의로는 적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도록 한 데 이어서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을 점검한다는 예고도 했다는데요. 복장 규정까지 세세하게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구명조끼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논란에 대해 내용을 아는 한 관계자는 아직 의혹 단계고 조사 중인 걸로 안다고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해병대 측도 입장을 내놨죠. 네, 해병대 측은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중 수색 경위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함께 지켜볼 텐데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 2시부터 시작이 됐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27일 마지막 4차 변론 기일을 연 뒤 약 한 달 만으로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것과 달리 국가적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서 특별 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 법사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월 8일로 표결 결과는 총 투표소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이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를 했고요. 또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리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을 막을 순 없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이 반복되어도 책임지지 않는 수장이 계속 있는 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 장관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들 뭔지 또 소개해 주시죠.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이를 두고 헌재는 2번의 변론 기일과 4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며 심리를 마쳤고요. 마지막 4차 변론 기일까지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변론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기도 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25통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 같은 무능력한 공직자는 파면돼야 마땅하다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참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최후 변론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측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왜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재판관님들에게 호소를 하려 왔습니다. 꼭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되고 탄핵이 되어져야만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되어야 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 이제 잠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여야에서는요, 기각을 예상하는 목소리 이게 또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출연한 라디오에서 기각을 100% 장담한다고까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이 탄핵 문제는 별개라면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기각을 전망하는 배경으로 법리적 이유가 아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정무직 장관을 탄핵시키는 건 상식적으로 인용돼야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김승원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기각이죠. 무조건? 예, 100% 장담합니다. 민주당이 애초에 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거죠. 그런데 뭐 전혀 없어요, 법 위반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이 됩니다.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본인도 그렇겠지만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실이 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공식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하죠.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선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도 전해지는데요.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 기각이 될지 또 수용이 될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아까 정치권 의원들의 어떤 예상대로 기각이 된다면은요, 이 장관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기각이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합니다. 만약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장관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서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되고요. 탄핵 기각 시엔 즉시 직무 정지가 해제되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그 재판정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상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와서 그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곧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헌법재판관은 9명입니다. 그 9명을 되게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성향별로 분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보수가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가 4명이고 그 다음에 진보가 4명.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 1명, 중도 4명, 진보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념 성향이나 어떤 그 재판 성향에 따라서 과연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그런 대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 곧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평론가들께서는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소식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이게 인용돼야 됨이 마땅하지요. 참사의 크기나 국민의 아픔을 고려했을 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가 기각을 할 공산이 클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이 이상민 장관이 기각이 되더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교체는 현 정부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 대변인님이 이제 그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이유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헌법상 이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은 해임 건의로 물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 책임 플러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헌재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볼 것이다. 아마 그런 근거에서 논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도 말씀해 주시죠.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에 관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관한 정치적 책임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는 좀 더 다른 문제거든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고 정말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 결의안 채택 같은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 위반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속보 한번 전해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종석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용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결론은 나올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는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 방송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